트럼프 이게 행정부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수 있는 총 33쪽짜리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현지 시간 2025년 15일 5일 날 공개되었는데요. 원래는 취임 150일이 된 6월 30일까지 의회에 NSS를 제출해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간될 전략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미완성 메모만 공개한 후 발간이 지연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한미한 협의체가 최근 만들어졌는데 제2의 워킹그룹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미국의 전략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는 과연 무엇인가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려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 연말인데 술 먹을 기회도 많고 많이 건강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최근에 아들이 군에 입대했죠. 네네네. 총선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에 예. 국민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킨 셈인데 그 얘기 좀 듣고 시작할까요? 오늘? 뭐 그 당시에 좀 프레임이 있었죠. 뭐 병역 기피를 위해서 뭐 전형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보수 신문들이 저를 공격했고 뭐 다른 몇번 정당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재미교포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얘는 이제 출생해서 이제 미국 국적이었고요. 또 네.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국적은 자기가 어른이 돼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예, 병역 문제가 떴고 아들이 또 기꺼이 음. 예,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적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예.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데 10개월이 걸렸고 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8개월이 걸려서 오. 사실상 지금 가서 복무기간하고 비슷하게 거의 유령처럼 1년 반을 그럼 그렇게 기다린 유령처럼 뭐 외국도 못 나가고 어. 신분이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군대 갔다 나오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 이해 충돌은 없기 때문에 한 국적법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친구는 병역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적을 미국 국적 지금 트럼프가 있잖아요. 네. 아마 국적 못 회복할 겁니다. 예. 미국 국적은. 예. 갔다 오면 이중 국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65세대가 돼야지 이중 국적을 할 수 있고요. 예. 이 친구가 만약 이중 국적 하려면 18세 전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예.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적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 네,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 잠깐 듣고 이제 이 오늘의 이 메인 대담으로 들어가죠. 이번에 미국이 사실상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에 관련 큰 틀을 제시한 것인데 사실 그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이 가장 달라졌는지 일단 큰 틀에서의 변화를 한마디 요약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해야 될 대화 내용이기도 한데. 예, 주로 뭐 딱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이게 NSS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의 대체적인 청사진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예. 중요한 문서이긴 합니다. 이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NDS라 그래서 군사. 국방 전략서가 예. 나오는 건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권고사항은 취임 후 150일 그러니까 30이라면 그렇죠 5개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나왔어야 하는데 네. 계속 밀렸고 이게 그렇죠 밀려도 9월 정도는 주로 나왔었는데 지금 12월에 나온 거니까 굉장히 예. 늦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트럼프의 세계관과 이 군부의 세계관이 좀 달라서 네. 일종의 이견이 있어 왔다. 물론 트럼프가 이제 밀고 나가는 대주제는 있었지만 사이사이에 이런 군부들의 이런 그 세계관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바이든과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가치 외교, 진영 외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권위주의 국가와 네. 민주 진영이라는 걸 나눴고 뭐 자유와 민주주의 뭐 맞습니다.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예. 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미국 위주고 미국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으로 그 권위주의 국가라는 국가들한테 보다 오히려 자기 진영에 있는 국가들한테 훨씬 더 가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 동맹국들을 거머리라고 불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당연히 이 전략이 세계 전략인데 무대가
급격하게 축소돼서 음. 미국 조금 크게 보면은 미주 남미와 북미 그러니까 서반구라고 얘기하죠. 웨스트 헤미스피어라고 하는데 거기로 줄어들었고 더 줄어드는 건 결국 뭐냐면 이민자를 막고 마약을 막는 국경을 지켜라. 그러니까 미국이 국경 쪽으로 급격하게 전략의 범위가 네. 좁혀졌다. 이게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축소시키고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일 패권으로 큰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좀 안 하려고 하네요, 이제는.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는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라는 아니다. 말을 선언해서 마가를 선언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틀라스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구를 이렇게 네, 바치고 있는 그 거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미국은 아틀라스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1823년에 5대 대통령인 먼로가 유럽이 미국에 다시 돌아오고 미주 대륙에 오지 말라고 했던 먼로주의, 네.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트럼프 방식으로 해석했다. 이게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립주의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NSS에 미국은 이제 고립주의를 지향한다. 그런 라는 이야기를 선언을 한번 하나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대한 위협 삭제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네. 사실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 보면 중국을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없어졌어요. 네. 그건 모두 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말이 좀 어안이 벙벙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바로 뭐 한판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으르렁댔고 또 뭐 트럼프 일기 때는 관세 폭탄 해가지고 막 관세 전쟁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미국이 패배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트럼프 일기하고 네. 바이든 일기. 그러니까 이 8년간을 보면 오히려 바이든도 하고 이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중이에요. 그랬죠.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고. 예. 물론 1차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네오콘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미국의 대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데올로기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적어도 중국에 대한 생각은 합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부상 또 더 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을 봉쇄한다, 둘러싼다. 예. 라고 하는 것이 대합이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트럼프 얘기는. 예. 그다음에 우리도 들어봤었지 않습니까? 나토에서 갔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을 에님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요. 에님이 직전까지 예. 위협이다. 위협이다. 엄청난 도전 국가다. 현상 변경 국가다. 이렇게까지 썼다가 네. 이제 그런 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경제적 경쟁자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다르단 문제가 그렇죠. 이게 네. 좀 그러니까 과거로 본다면은 중국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따 한번 여쭤보겠는데 신냉전이냐 아니냐의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냉전과는 좀 분명히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라는 자체가 네. 나름대로 미중의 뭐 대결을 잘 표현하고 뭔가 좀 기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긴 한데요. 예. 이게 좀 사람들의 생각을 약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미국과 소련이 이념적으로 세계를 나눠서 그땐 그랬죠. 그렇죠. 동북과는 뭐 그런데 지금은 사실 미국과 중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해를 불러오는군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얘기를 하려면 도련선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네, 것 예.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련선 우리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제1 도련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이제 일러서는 외곽 방어선인데 네, 네. 이 중국 해군의 그 태평양 진출을 이제 차단하는 군사적 경계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 대만에 대한 방어선을 동맹국들이 훨씬 더 돈을 좀 많이 지출해라. 특히나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하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제 한국이 여기서 대중국 봉쇄 천병이 되라라는 뜻으로도 읽혀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매우 일견 모순되게 보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축소해놓고 예. 왜 여기는 또 중국을 봉쇄하라냐. 봉쇄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게 거죠.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세계관과 예. 군부의 세계관은 아직 다른 겁니다. 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갈등이라기보다는 예. 일기 때도 왜
남북 회담도 못하게 하고 예, 예. 방해했던 존 볼턴, 볼턴. 이 예. 네오콘들이 네오콘들이 있죠. 결국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발목을 딴지를 잡았죠. 걸었죠. 예.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네오콘이 결탁을 해서 예. 한반도를 무너뜨렸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렸죠. 예. 지금도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그 야인 시절 4년 동안 가장 많이 욕했던 사람이 볼턴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턴만 없었으면 잘했을 거다.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대합이라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오히려 소수 의견을 갖고 있고 군부나 이쪽에서는 중국을 어떻게든 막아야 막아야 된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군부와 트럼프의 입김이 있다 보니 네. 이 NSS가 늦어진 거고 음. 여기는 이제 군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음. 트럼프는 우리는 축소하겠다. 대신에 하려면 동맹국을 이용해서 하겠다. 미국에 돈 안 들이고 아이고, 동맹국 동원해 가지고 중국 맞겠다. 예. 이게 지금 소위 말 쉽게 하면 짬뽕이 된 겁니다. 참. 그런데 이게 그냥 굉장히 그래서 뭔가 이거 읽힐 때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맹국의 부담을 요구하는데 미국은 대만을 사생결단에서 지키지 않으려는 건가? 그러니까 뭐 동맹국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발을 빼는 건가 하는 이 두 개의 사고를 같이 갖게 하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축소된 것 같은데 또 동맹국을 이용해 가지고 하라고 견제하는 또 것이고. 막으락 하고. 근데 또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경제적 경쟁자인데 왜 네. 군사를 동원해서 동맹국을 동원해서 또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호 모순되는 게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국을 봉쇄한다고 하면서 또 미국은 중국과 지금 교역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양을 서로 맞습니다. 무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신기록입니다. 매년 경신하고 경신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거죠. 예, 예. 무역량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또 이렇게 중국하고는 공급망이 있어서 선 끊어라 이런 거 전부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이중적이죠. 예. 근데 트럼프는 이걸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예. 미국 돈이 안 들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러우 전쟁에서도 예. 미국은 평화를 만드는데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유럽이 유럽 지켜. 난 빠질래.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지키고 예. 러우 전쟁도 너들이 돈 다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보니까 중국 얘기에서 보면 이제 남미로 미국의 전략 중심축을 옮겼나라는 의문을 또 갖게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NSS가 보면 남미를 포함한 서반 구간 미국의 핵심 안보 공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우리가 먼로 독트린은 무조건 미국이 고립지가 빠진다는데 먼로 독트린의 양면이 뭐냐면 하나는 전 세계 또 유럽으로부터는 고립이지만 네. 남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가 바로 먼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거죠. 남미가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나갔다가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이제 그 미국 유럽에 이제 평화가 온 다음에 다시 본전 생각나서 그렇죠. 스페인 포르투갈 올라 그러니까 미국 오지 마. 이게 그렇죠. 먼로주의. 그게 먼로주의죠.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거나 파나마에 대한 거나 특히 브라질도 지금 미국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미는 반제국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보다 좌파 정부가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득세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음. 겉으로는 마약과 이민이라고 예. 얘기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에너지라든지 제국주의적 약탈적 마인드를 가지고 남미에서 챙기겠다는 거고요. 그런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도 보면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석유 산유국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이거를 이제 중동에서는 손 떼고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지금 있는 좌파 정부를 밀어내고 그러니까 마두로를 복귀시켜 가지고 미국을 막 이게 말을 잘 듣는 국가로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완전히 막 전면 봉쇄하고 군사 동원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는 일단 좀 미묘한데요.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정권 교체를 하고 레짐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시키려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파나마의 노리에가라든지 그 당시에 이 마약 혐의 덮어 예, 씌워가지고 막 잡아가고, 파나마의 대통령을 플로리다 법정에 세우고 네, 세우고 감옥에 그랬죠. 집어넣습니다. 네, 감옥에 넣었죠. 뭐 그라나다도 침공한 적이 예. 있고요. 그런 방식인데 문제는 이거를 트럼프가 전쟁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육상 전쟁, 지상 전쟁을 하는 것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전쟁한다는 소리로 압박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박들을 거기에 유조선이라는 선박들을
마약 운반이라는 혐의를 덮어 씌워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죠. 아니 때렸습니다. 한 23척 정도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일 탱커인데 유조선인데 어. 그게 오일만이라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군 내부의 반대는 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게 전쟁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마가 세력에서 예. 이란을 때릴 때도 그런 부편이 있었어요. 예. 고립주의인데 왜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그때 트럼프는 그때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아, 작전이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베네수엘라든 또는 최근에 온두라스 대선에도 막 개입을 네. 하는 발언을 하던데 중남미 안방을 지키겠다라는 전략은 분명히 이제 세운 것이네요. 네네. 그건 이렇게도 봐야 되지 않나요?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이쪽 중남미에도 엄청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게 특히 그 부분은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이제 사실 원교 근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먼 나라하고는 교류를 하고 예.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을 한다는 기본적인 외교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의 한일, 대만 이렇게 해서 중국을 봉쇄한다면 우리는 남미 쪽을 해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거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는 남미 국가들과 예. 지금까지 많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트럼프는 중국 우리가 끊을게. 그럼 너희들도 남미를 끊어라. 그런데 이제 군부의 생각이 좀 다르죠. 오히려 이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치를 하는 거죠. 예. 여기서는 트럼프와 군부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남미에 대해서. 남미에 대해서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러니까 나오는 보고서 자체도 그래서 좀 복잡하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순되는 얘기들이 막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NSS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다. 이게 뭔가 대단한 가이드가 아니라 예. 그냥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순적으로 나간다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오히려 청사진의 가치로서의 중요성이 떨어뜨렸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가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아까 신냉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신냉전 시대 지금의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냉전의 시대를 읽습니까? 뭐 다극화 시대 뭐 또 의원님은 보니까 뭐 파편화되는 시대라는 네. 표현도 쓰신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됩니까? 지금이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신냉전 나오죠. 네. 다극화 나오죠. 네. 파편화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질서가 아직 정착을 안 한 거죠. 우리 시야에 안 들어온 겁니다. 격변기는 격변기다 그죠? 고전의 시대, 그리고 지난 한 33년의 시대와 비교하는 거죠. 그 대조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제가 파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화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뭔가 통합된 어떤 질서가 무역, 없는 거. 예. 경제, 문화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각자 도생으로 서로 그러니까 무너졌고. 국가별로 정글이 된 거잖아요. 그게 예. 파편하고 다극화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1극이냐 2극이냐 네. 신냉전은 양극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있을 때 미국은 또 1극 체제잖아요. 미국 패권. 그렇죠. 단일 패권을 그럼 유지하죠. 지금 보면 또 3극 체제 같아요. 러시아가 또 끼어들고, 있으니까. 예. 미중 러시아. 그러면서 또 한 면에는 브릭스도 브릭스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뭐 인도 포함해서 등장하면서 이 다극화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셔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미국의 패권은 확실히 침몰하고 있는 거고요. 뭐 예.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하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극기가 나오는 것인데 극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중국 정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인도, 뭐 일본 극이라고 보기엔 좀 약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 질서의 하락과 다극 질서의 부상 요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서 정리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리죠. 트럼프는 왠지 이제 사실 다극적 질서를 그러면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오히려 거냐? 주도하는 측면이 있죠. 파편으로. 나는 아틀라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는 내 것만 챙길래. 이게 바로 사실은 파편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다극적 질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네. 좀 약간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 다극화라는 거는 현상입니다. 객관적 그냥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극이 여러 개 생겼다는 건데 네. 그런데 우리가 다자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에이펙에 와서도 시진핑과 사실 G20이라든지 에이펙 같은 게 다 다자주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다자주의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다자주의는 이게 하나의
룰이나 협력적인 질서고 잘 정리되고 평화적인 질서를 얘기합니다. 다자주의는. 예. 다극 질서는 예. 그게 다자주의도 다극이지만 막 충돌을 해서 정글처럼 싸우고 전쟁하는 것도 다극 질서인 거예요. 다극 질서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 다극 질서가 그냥 다양화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게 네. 폭력적이 되고 위험할 수 있고 전쟁의 질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 다 다극 질서.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그런 다극의 질서 참 어려운데 아무튼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질서라고 만약에 그걸 표현한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죠.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극 질서지고 트럼프를 보면 확실하게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극 질서로 가려는 것이고 다자주의는 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자주의 해봤더니만 미국에 피를 피곤한 건 하다, 이거죠. 예, 예. 피를만 빨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죠. 근데 지금 사실 이번에 이 나와 있는 보고서에 보면은 중동이 제일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중동. 매우 억지스럽습니다. 저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중동은 보니까 에너지 문제와 영내 분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자체적인 생산이 이제 되고 있고 또 뭐 가자지구 휴전 같이 이제 이런 미국이 이란 공격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시켰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고. 근데 뭔 소리야 했는데. 우리가 역대 보면 미국이 항상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중동이 하나의 이제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우리를 포함해서 중국이 쪽인데 중동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전 세계의 에너지의 원이었던 네. 석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한 이제 이란의 핵 개발. 네. 그런데 이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아니, 물론 억지 이제 그 아닙니까? 전에는 에너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을 하기도 하고 셰일가스라는 혁명이 과거와 같이 전적으로 이제 중동이 저렇게 되면 미국도 휘청거릴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 이유도 있지만 지금 보면 트럼프에는 조금 억지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냐면 트럼프는 환경 파괴 기후 위기를 음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낭설이라 그러고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것들을 환경 오염에 상관없이 다 뽑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번에 중동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동은 앞으로 이제 경제 파트너십을 갖고 AI 허브가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중동 정책을 미국이 이렇게 힘을 다 빼고 철수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 이스라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말 평화협정과 휴전협정이 다 돼서 평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떼느냐? 예. 오케이 에너지는 그렇다 칩시다. 예. 그죠? 예. 근데 또 이 에너지는 그 안에 중동 정세가 불안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제일 문제는 중동 정세 불안인데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예, 계속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럼 미국에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럼 계속 전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제압시키는 게 맞느냐? 예. 아니면 평화를 가는 게 맞느냐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네타냐후나 이런 호전적인 이스라엘 정권이 예. 중동의 다른 아랍 국가들 제압시키는 효과가 하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듯이 이게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럼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앞으로 한번 어떻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다 계속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해결하겠다. 난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이번에 보고서에 중동 얘기는 그 정도로 넘어가죠. 예, 예. 제가 봐도 영 이상한데 보고서에 보면 북한 자체에 언급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도 사라져 버렸고요. 예,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예. 사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자체를 강요하기도 또 어렵다라고는 이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의 표현이 아예 그냥 삭제해 버리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것 같죠? 지난번 NSS에 비해서 17번이나 북한이 나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 지금 없고요. 이것도 일종의 저는 이제 이 비핵화 문제는 국무부나 국방부에서는 아주 철저하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삿바 싸움을 했던 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빼라고 한 거 빼게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여기에서도 안보실에도 뭐라냐면 NDS 아까 말씀드린 NDS는 나올 거다. 한번 보시죠. 뭐 NDS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트럼프가 내년 봄에 네. 특히 지금 4월 중국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그걸 하는 측면에서 저걸 넣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자체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가지고 두 가지를 애매하게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비핵화 얘기하지 않았고 제재 문제가 딜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빠졌다는 거는 트럼프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의 핵 보유의 문제는 말이죠.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 이 대한민국으로서 봐도 굉장히 좀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러시아는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고 네. 중국도 최근에 보니까 안보 전략서에서 비핵화 얘기 안 하지 다 않습니까? 뺐습니다. NCND 하지 않아요. 예, 전성절에서도 하지 않았고 안 했고. 미국처럼 중국판 NSS에서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안 하고 있고 뺐고. 미국은 또 툭하면 걸핏하면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도 쓰고 네. 하면서 핵 보유를 인정한 듯한 느낌을 많이 주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전부 다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가 거의 대세 같은데 그만큼 이제 북한의 전략적 지위도 높아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좀 대한민국은 근데 현재 아직 끊임없이 지금 대북 정책을 쓴 데 있어서 비핵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좀 약간의 좀 수정이 필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결국 북한의 인내라 그럴까요? 북한의 노력이 통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이스라엘도 다 가지는데 왜 우리가 못 가지냐? 예.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제재와 반대와 압박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사실상 핵보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국제사회에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강대국들이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꼭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요. 옷을 벗은 거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버리면 예. 북한의 핵보유기가 해버리면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 맞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은 예. 출구에 놓자잖아요. 출구에 놓자. 그러니까 비핵화는 그래서 END 할 때도 제일 뒤에다가. 인게이지먼트하고 노멀리제이션하고 이제 디뉴클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교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비핵화하면 된다. 저는 사실 2018년 때부터 저는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뒤에 갖다 놓는다든지 자꾸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함이나 불만이 있는 거죠. 관료들 사이에 예, 존재하고요.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 아까 말한 미국의 또 군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와 시진핑과 푸틴과 우리 대통령 사이에서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미국의 군부와 한국의 관료들은 예. 자꾸 이걸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한국의 이 문제는 이제 하나의 참 한국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어서 그 얘기를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번에 이 보고서에 보면 한국을 가리켜서 첨단 기술과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의 주요 파트너다 하면서 경제와 기술 분야의 미국 전략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기술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또 중국의 공급망 지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또 함께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명기를 해놨는데요. 근데 말이죠, 협력을 그렇게 미국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리한 통상 압박에다가 투자 요구, 또 과도한 안보 분담 증가, 뭐 이런 걸 또 요구하고 있죠. 완전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산업적 협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네, 그런 윈윈하는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해야 우리도 되는데. 이익이 될 때 투자하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예. 왜냐하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완벽하게 못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조업에서 중국을 막고 있으니까 예. 이 빈 곳을 한국이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데 트럼프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우리 제3산업화라고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 또는 제3산업화인데 단기간에 미국이 유리하게 하다 보니 이거는 윈윈이 아니고
미국만 윈이고 우리는 루즈하는 방식으로 더 심하게 하면 약탈적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에 의한 투자를 만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국이 협력을 필요로 하고 중국을 봉쇄하는데 앞장서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면은 잘해줘야지. 그렇죠. 이것저것 다 뺏어 먹겠다고 하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아주 사태 일어났을 때 바로 그걸 우리가 본 거잖아요. 아 우리는 지금 미국 가서 투자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보내는데 그 잘해주려-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게 미국의 이 모순적인데 지금 미국은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근데 거기 미국의 그렇게 약탈적인 경제 압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예. 의원님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예, 예. 최근에 보니까 예. 특이한데요. 일단 트럼프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굉장히 이제 부드럽다 보니 동맹국가 우방국 이제 거물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나 간도하고 미국에 대듭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예. 엄청나게 관세를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제 EU나 일본처럼 이제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납작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제3의 유형인데 예. 미국한테 대들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뭡니까 이 디테일에서 예. 버텨내는 제3의 모델이다. 제가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의 제3의 모델이다. 예. 뭐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약점은 뭐냐면 결국 미국한테 항복한 거 아니냐, 예. 덜 뺏긴 거 아니냐는 덜 뺏기는 전략 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미국의 방법에서 한국이 의존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할수 있는- 맞서는 게 그게 사실상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더 실용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것처럼 결과는 봐야죠. 저는 승부는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일본처럼 납작 엎드리지는 않고 끊임없이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은 뺏기긴 뺏기는데 덜 뺏기는 전략을 쓰면서 그렇죠. 시간을 지연해 간다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출만 시키고 팩트시트 팩트시트. 예. 전출만 시키고 통과 안 시켜도 이 지연 작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뭐 그렇게 통과시킨다고 여당이 얘기는 통과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관세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이 화낼 때까지 그냥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다 보면 트럼프 정부는 또 이렇게 레임덕 그러겠죠.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지금 환율이 제일 문제잖아요. 이 예. 환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사학개미들이 미국에 돈을 투자해서 이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들이 외국에서 추출해서 번 돈을 한국에 가져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달러가 한국으로 유입이 안 되다 보니 달러가 뭐 환율이 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해석 전쟁 이행 투쟁이라고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그 트럼프의 NSS가 확인한 거는 영내 힘의 공백이 있고 이걸 우리는 좀 자주 국방과 자율 외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엘버트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국방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 그런 기회가 NSS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기회 어찌 보면은 중국과도 더 이상은 막 정면 대결 안 하고 후퇴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편으로는 또 강요된 선택이잖아요. 미국으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아 이런 건데 그럼 우리에게도 이건 또 하나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비를 프라이어리티스트라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네. 우선순위론이 있는데 미국이 그냥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건 그 지금의 사실상 실세인데요. 국방 전략의 실세이고 아까 말씀한 NDS를 지금 집필 중입니다. NDS의 주저자가 저 콜비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온지가 아까 핵 문제라든지 이게 있는데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냥 완전 고립이 아니라 미국이 못 막는 것을 동맹국가 우방국이 돈도 되고 인력도 되고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꼬붕이 되느냐. 꼬붕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천병이 돼가지고 중국하고 적대적 관계가 되느냐는 이들이 원하는 거지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한반도를 책임지게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자율적이 될게. 그러려면 전자권 내놔. 그다음에 우리 분담금 안 줘. 우리 책임으로 돌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첫 번째로 가는 게 문제죠. 우리가 기회가 된다는 말을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상황으로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야. 그래서 미국에게 비용을 많이 안 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든 간에 중국과 러시아와 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현재 맺어진 한미동맹을 깨지 않으면서 바로 그거죠. 그 어떻게 그 슬기롭게 가느냐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안보 쪽에서 아까 예, 이제 통상 쪽이 통상 쪽에 그거고요. 했고 이건 안보 쪽에서 덜 뺏기는 지연 전략으로 갔고 그렇죠. 안보 쪽에서도 또 그렇죠. 비슷한 전략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도 중국이 왜 화를 아직 안 내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 원자력 잠수함이 한국이 자율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갈 건지 미국의 명령을 완전히 받아서 꼬부기 그걸로 될 건지. 중국될 거냐 이 사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이 격변기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데 현재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한미 그 대북 정책 협의체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온 천하가 다 알게 됐는데 실제로 12월 16일이니까 바로 며칠 전이잖아요. 한 3, 4일 전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정연두, 네. 케빈 킴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이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대북 정책 협의체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이걸 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진보당 사회민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한미 워킹 그룹이다 이거는 해서 반대 성명도 내고 거기 의원님도 참여. 제가 뭐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조명균, 김현철, 이인현 전 통일부 장관들이 6명이 전체가 그냥 다 반대한다 예. 입장 표명하고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내부에 정부 내부에서 이견들이 있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이거는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대북에 좀 진전된 과감한 그리고 일단 신뢰를 회복해야지 나중에 비핵화도 가능하다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북한의 비핵화를 내세우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라고 보는 사고를 갖고 있는 관료들은 그리고 그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트럼프와 생각이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묘하게 이 관료들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관료가 우리나라 외교부와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의 국무부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왜 외교부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뭐 자주파 동맹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미국과 기본적인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을 찾는다는 거고 대북 문제인 통일부 장관을 내서 좀 과감하게 가자는 건데 네.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한테 우리 아젠다를 밀어넣고 뭔가 잘해왔다면 예. 코리아 워킹 그룹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여러 부서들의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가져오고 그러면 우리 한 워킹 그룹만 대응하면 된다. 이게 원래 논리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판판이 뭐냐면 우리를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총독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단의 한 가운데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이거 축소해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남북 대화 열린다라는 거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앞세우지 마라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당 안보실장하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사건건 많이 부닥치다가 이번에 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에 부르는 이 대북 정책 협의체 만들자는 데서 아주 제대로 붙어버린 것 같아요. 세게 붙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정동영 장관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뭐 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연락하고 지금 예.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도 예. 대통령은 대북 정책은 통일부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힘을 좀 그 실어주는 언지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제 미국하고도 사실 웃기는데 케빈
케빈 킴이 대리대사이고 장관인데 만나서 협상을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웃기는 참- 얘기입니다. 저도 약간 좀 예, 이상합니다. 뭐 국장급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장관하고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만나서 미국도 일단 워킹그룹은 외교부하고는 그냥 그 원래 얘기됐던 것과는 달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한 번은 밀어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동영 장관이 이거 주도권을 잡았는데 아, 그런가요? 그런데 2018년 19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사사건건 이 북핵 문제가 나오면 네, 밀리는군요. 밀리고 아마 미국에서 딴지가 들어올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미 워킹 그룹을 2018년도 연말에 만들고 나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파탄 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2018년에 9월에 19일 날 평양 가가지고 엄청난 환대를 받고 그랬죠. 그 기본만 경기장에서 나왔더라. 예. 그 대연설을 하고 그때 두 사람이 정상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개성 금강산이란 열자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9월이었고요. 예. 11월에 코리아 워킹 그룹이 생깁니다. 예, 생기고 그때부터 미국이 그걸 이용해서 계속 딴지를 걸었고 못하게 막은 못하게 거죠. 막았죠. 예. 왜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성 금강산인데 자 그때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2019년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예,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하자. 대가 없이 열자. 그거 바로 받았으면 받았어야 되죠.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그렇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 의원님이 자주적인 외교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그리고 국제 정세 전체가 또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대격변기에 우리 정부가 살아가야 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타고 가야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많이 고심하는 분이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서 좀 마칠까 합니다. 뭐 우리 얘기 중에 네. 이것이 분명히 엄청나게 격변하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전략을 축소하고 들어간다고 고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약탈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고 특히 우리를 이용해서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 거기에는 우리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자주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국한테 하면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 우리가 대통령께서 협상하다가 국민한테 협상의 지금 과정을 다 공개하기도 하고 조지아부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느끼기도 하고 이번에 워킹그룹도 옛날 같으면 꼼짝없이 받았을 텐데 그렇죠. 다 들고 일어나서 일단 우리가 저항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힘을 저는 확인할 수 있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대한 성처럼 견고해 보이던 미국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기구도 형성되고 또 다흑화 시대의 서막을 또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언한 일국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사적 질서가 변동을 일으키는 시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뒤따르고 혼란이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NSS는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패권 몰락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맹의 주머니를 털고 전선을 남미로 확장하며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것은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몰락의 징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입지가 넓어지고 좁아지고는 미국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치 역량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준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